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최근에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세미나 주제로 잡았고요. 앞서 6.17 대책이라고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설명드리면 일단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바뀐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섞여 있고 주택 가격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하반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전망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임기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현 정부는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다 보니까 단기적인 처방들을 많이 내놓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6.17 대책이나 12.16 대책 혹은 현 정부 임기 초에 8.2 대책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매몰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018년에 12월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임기 2년여가 지난 다음이죠. 이 부분들이 조금 핀트가 안 맞았고 이 부분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사실상 실제 공급은 언제 이루어지냐 내년 2021년에 사전 청약을 통해서 5천에서 한 9천 가구 정도가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3기 신도시 물량은 한 20만 가구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제 내년에 공급되는 물량도 채 1만 가구가 되지 않고요. 2022년 임기 말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 세금과 대출 그리고 청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급등 양상을 나타냈던 서울 집값 같은 경우 2019년이 되면서 상승폭이 한 9%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서울 기준으로 한 2%, 전국 기준으로 3% 정도만 상승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금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락으로 전환했다기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수준에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고점 갱신은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12.16 대책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기점으로 올해 상반기 한 2달여 정도 서울 집값이 빠지기도 했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9억 원이 넘는 초고가는 아니고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20% 수준까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강남 4구에 영향을 미쳤고요.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용산이나 혹은 양천구나 혹은 과천 이런 그 주요 도심과 관련돼서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들에 영향을 미쳐서 마이너스 하락 전환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 12.16 대책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퇴로를 열다 보니까 올해 5월 말까지는 절세 매물이라고 하죠. 절세 매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시세 하락을 이끌었습니다만 6월 1일 그리고 6월 말이 되면서 절세 매물이 다 소진이 됐고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모두 소진이 된 이후에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가주택이긴 해도 고점 갱신을 다시 시작하는 국면에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아무래도 대책을 서두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6.17 대책을 내놨죠. 6.17 대책의 주안점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일단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이 됐고요. 갭 투자를 차단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대출과 관련된 갭 투자 차단
대책도 같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규제가 지금 최근에 이슈인데 2년 의무거주 요건을 부여하다 보니까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낼 거냐 내가 다시 들어가서 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매매,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고 사실 6.17 대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하기가 쉽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2년 의무 거주 요건이 충돌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을 일부 자극할 요인들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17 대책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시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우리는 크게 핀셋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수도권 내에서.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적색,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투기 과열지구면서 투기 지역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단계적인 여러 가지 풍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풍선 효과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LTV 70%로 묶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담보 비율이 50%로 묶입니다. 그리고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투기 과열지구면서 투기 지역인데요. 이 부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 40% 이하로 묶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규제의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과 관련된 규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 때문에 단계적인 풍선 효과들이 유입이 되는 거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실상은 대출 규제가 50%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같은 경우는 10%포인트를 더 증액을 해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풍선 효과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잘 닦여 있는 파주 신도시나 아니면 김포 한강 신도시 쪽으로 최근 들어서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청약 경쟁률이에요.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과 관련된 전매 제한 조치를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6.17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들은 지금 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울과 전국 청약 경쟁률은 역대급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100대 1 정도 기록하는 게 예산일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청약 경쟁률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왜 있냐면 과거에 우리가 2006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을 보시면 자고 나면 수천만 원씩 오르던 시절입니다. 그게 2007년까지 이어졌고요. 2008년 들어서야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사실은 하락 전환을 했었죠. 청약 경쟁률은 사실상 현재 시장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올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청약 당첨을 못하신 분들은 어디로 갈 거냐? 청약에 당첨이 계속 안 되죠. 100대 1이니까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 주택시장에 그나마 새 거에 해당되는 아파트로 이동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시장을 자극할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원활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필요하냐면 서울 지역에서의 공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통계들이 있는데요. 서울을 측정해서 보시면 서울의 주택 재고는 364만 호입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은 96% 수준이죠. 채 100%에 육박하지 않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보시면 서울에서 한 해 올해 기준으로 멸실되는 주택이 4만 1,000 가구입니다. 4만 1,000호죠. 그리고 2020년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물량이 4만 2,000호입니다. 실상 멸실되는 물량과 입주하는 물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8만 호,
매년 2만 호씩 공급하기로 한 그 임대주택을 포함한 그 물량들이 원활하게 유입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실상은 쉽게 서울시에서 매년 2만 호씩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봐도 한 2,000가구, 4,000가구 사이에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계획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의 공급량이 원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급률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기준으로 보시면 주택 보급률과 관련된 통계는 전국은 104%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조건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주택 보급률이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110% 수준을 봅니다. 왜 그러냐? 주택 중에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주택들을 일부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10% 정도는 되어야 시장에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 그 중에 일부는 쓰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100%를 넘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최근에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요인은 주택 보급률 통계를 보시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 서울은 96%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통계 자체는 2018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점진적으로만 주택 보급률 포인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98%를 넘긴 어렵다. 이 부분 때문에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은 굉장히 원활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봐도 99%, 100%에 육박을 못하고요.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이 지역들이 하위 레벨에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 기준으로. 이 지역들은 다 시장이 불안한 지역들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낮게 형성돼 있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110%죠. 하지만 주택 가격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세종시는 좀 특수사항인데 왜냐하면 인구가 유입되는 속도와 주택이 공급되는 속도가 한 번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보급률 통계가 현재 시점에서 좀 높게 나온다 정도 수준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포인트가 아무래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제가 6가지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주택과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주택은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고 그리고 준공을 하고 준공된 것들, 분양한 것들 중에 미분양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멸실이 됩니다. 멸실이 되고 일부는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상 인허가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앞으로 인허가를 받고 2, 3년 내에 분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예정이고요. 분양은 사실상 예측치를 담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공, 입주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고요. 미분양 수치도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재고 물량이 많다면 시장이 상승폭을 넓히기 어려울 텐데 재고 물량에 해당되는 입주 물량조차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반면에 멸실은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많이 사실은 조금씩 멸실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실상 공급은 멸실 대비 그렇게 절대적인 공급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2, 3년 동안 장기적으로도 공급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공급하는 부분으로서 어느 정도 충당은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주택 보급률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서울과 수도권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105%, 110% 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의 주택 가격 상승률에서 포인트를 짚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3% 정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주안점은 뭐냐? 전국 평균은 3%인데 서울이 2%밖에 안 올랐네?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올랐냐? 경기, 인천, 혹은 대전, 세종, 부산 이런 지역들에서의 풍선 효과가 굉장히 많이 유입됐다. 지금 전국 시세를 이끄는 건 서울이 아니다. 규제가 집중된 서울보다는 규제가 덜한
서울 인근과 수도권 그리고 일부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투자하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중저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들이 상승폭이 훨씬 커요. 한마디로 고가 주택이 밀집된 곳들은 15억이 초과하는 주택들을 상당 수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나오기 어렵고 심지어 송파구는 올해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면에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아니면 구로, 금천 이런 지역들 관악구까지 보시면 서울 평균인 2%를 2배 이상 혹은 3배, 4배까지 훌쩍 뛰어넘는 상승폭을 보이죠. 왜 그러냐? 중저가 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유입이 되는 거고요. 경기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으로 혹은 대장주로 인식하는 부분들은 과천이죠. 하지만 상승폭이 높은 상위권에 과천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분류됐던 수원, 화성, 군포가 상위권에 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메인은 보통 부평이나 연수구 혹은 서구 정도를 보는데 이 지역들은 사실상 하위 레벨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저평가 지역으로 거론됐던 인천 중구 지역이 8% 정도 급등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저평가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을 이끄는 동력이 여기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보시면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지금 하반기에 보셔야 되는 것들은 수도권의 저평가된 도심지라는 제가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도심지 내에서의 순환매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의 최근에 6.17 대책 발표하고 풍선 효과로 김포, 파주 지역이 이제 급등한다, 단기간에 급등한다 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발생하냐? 신도시에서 발생합니다. 왜? 도심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닦여 있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순환매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전망을 보시면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요. 공급 확대 부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도권 내에 고가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용산이나 과천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지역들은 대출 규제가 워낙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그동안 불었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똘똘한 집 한 채가 틀리냐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하반기에 과연 똘똘한 집 한 채가 맞냐 아니냐 정도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일단은 상승폭 자체는 갭 메우기나 풍선 효과 중심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공급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의 상승 전망은 주택 보급률 통계로도 볼 때 여전히 유효하고요. 단 저평가된 앞서 말씀드린 도심지를 중심으로 순환매 양상으로 앞으로 하반기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